2주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삭 치킨님이십니다. 네, 댓글이 많아요. 네. 한국이 싫어서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흥미로운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당한 대우와 부조리에 대해 분개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외국이라고 이런 부조리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외국도 분명히 부조리와 모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이런 모순과 부조리는 수십, 수백,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일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사회 구조의 원인을 뜯어보면 단순하게 해결될 일들이 아닌데 영화는 너무 쉽게 일이 해결되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크네요. 거의 의견 같군요. 네. 네. 사실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거의 2박 3일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네. 영화 희생은 재밌게 봤습니다. 유신론적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메시아의 탄생 등을 빗대어 보면 더 흥미롭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졸린 영화임에는 틀림없고요. 특유의 느린 트래킹 셔트 그리고 굉장히 긴 롱 셔트 덕에 관객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고 여백이 많아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피곤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이번 주는 Look Back 비틀주스 딸에 대해 볼 것 같네요. 다가올 베테랑2 새벽의 모든 기대되네요. 현웅님이 강조하신 새벽의 모든 작년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처럼 큰 감동을 기대해 봅니다. 라고 한국이 싫어서 3주 전에 에피소드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네. 네. 근데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의견이 저희랑 거의 공통돼가지고 네. 한국이 싫어서가 10만도 못 갔죠? 제가 알기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쉬운 결과물로 머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K님이 유튜브에서 건강해지는 한국 극장가 진짜 가뭄이네요. 푹 쉬시고 부국제까지 숨 참겠습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부국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보고 싶었던 영화가 기호시 2편이거든요. 아하. 근데 일단 클라우드가 수입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네. 뭔가 그거 2편만 봐도 나는 만족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한편 안 가도 볼 수 있으니 나중에.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시네필 배지 제가 아직 졸업 그 유예 상태라서 그 시네필 배지는 일단 신청을 해놨는데 근데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일본 차라리 그래서 프리미어 11을 대만 보러 갈까 그 돈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서. 부산은 그렇게 막 끌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유튜브 JY님께서는 어제 GV도 보고 왔는데 영화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자기계발서 보는 느낌이 강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겠다 싶었는데 마무리까지 뻔하진 않았지만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원작하고 만들어낸 내용하고 둘을 다 넣으려다가 융합이 잘 안 된 게 아닐까 싶네요. 담배 피는 연기는 진짜 역시 그렇죠. 명실공히 최강대인 고화성 씨 파워 아니면 굳이 선택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조금 아쉬웠네요. 저도 희생 보고 왔는데 한 20% 정도는 잔 것 같은데 앞에 영화 보고 다시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새벽의 모든 보고 왔습니다. 새벽처럼 조용한 영화 모두가 맞아야 할 새벽 같은 영화, 요즘 같은 시대의 현대 동화 같은 영화였습니다. 따뜻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파야 될 영화도 새벽의 모든이고 저는 전주영화제 때 개막작으로 보고 이번에 봤는데 그때만큼의 감동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당연히 영화제 뽕. 근데 그래도 역시나 후반부 가면서 차오르는 그런 그렇죠. 후반 갈수록 좀 좋아지는 영화긴 했어요. 새벽의 모든은 하기 앞서서. 상당한 힘이었고. 혹시 희생 다시 보셨나요? 희생 봤는데 뭐 졸린 건 똑같고 또 잠드셨나요? 저는 중반부에 또 한 30분 이렇게 했나? 그래서 차라리 이 감동 영화는 차라리 날 잡고서 분석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냥 종이 아무것도 안 되고 커피 하나 들고 가면 그냥 졸아버리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어요. 그랬습니다. 다음 댓글. 우리 유정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외국에 계시죠? 네. 댓글 처음 남깁니다. 이 영상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리뷰도 그렇고 확실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만 짚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얻고자 한다거나 근래 사회 흐름을 의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가 보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다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함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성현님 말씀처럼 한국과 달리 외국에 나가면 무조건 삶의 다양성이나 넓은 경험이 펼쳐지는 것처럼 영화가 비춰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 싶어서 아쉽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5월 중이라
더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사람 사는 곳이라면 분명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하고 그것 또한 사람들마다 다르니 그냥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게 가장 건강한 삶이 아닐까 싶네요. 말이 길어졌지만 이번 영상도 잘 봤습니다. 나의 작고 소중한 영일이들 파이팅이라고 들어주셨습니다. 이정님. 작긴 작습니다. 네. 여기 단체가 작긴 작고. 이정님 지금 미국에 계시죠? 미국에 있어요? 미국 아닌가요? 호주였나? 캐나다 아니야? 캐나다? 캐나다인가? 미국인가? 캐나다인가요? 네. 일단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네. 이 댓글 보면서 요즘 이것저것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 별로 안 했어. 그냥 최근 3주 동안 영화도 많이 안 보고. 네. 확실히 그냥 내가 행복한 걸 쫓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젠 쪼더라고요. 이제 그 친척들이 쪼요. 취업 안 하냐, 그러니까. 결혼 안 하냐 쪼기 시작하는데. 취업하면은 결혼 언제 하니? 결혼하면 애는 언제 낳니?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용돈 그쵸.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쵸. 항상 그렇게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튜브 까릉님께서는 3주 뒤라니 흑크 그 사이 소소하게 보는 것을 인스스에라도 올려주시면 저 인스타를 팔로우 계시는군요. 네. 인스스가 스토리 말하는 네. 거죠. 네. 몇 개 올렸는데 많이 안 봤어요. 영화. 그래요. 한 3개 4개 봤나? 저는 미리 말하자면 저는 이번 달부터 현웅님한테 말했지만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많이 안 가기 영화. 일주일에 3편만 보기. 네, 그래서 사실 못 본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걸러야 할지 고르는 제 모습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을 해야죠. 그러면 2주의 영화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테랑 개봉 6일 만에 400만 돌파 분기점을 넘겼다. 네. 근데 흥행 추이가 좀 꺾인 모습이에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호불호가 좀 갈리죠 지금. 네. 추석 그거는 받았는데 추석 버프는 받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생각보다 안 풀리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베테랑 2 있잖아요. 네. 이거 할 때 제가 말을 못했는데 추석 때 뭘 한 게 있습니다. 추석 때 미소지기 딱 3일 했어요. 3일. 3일 단기 미소지기? 그러니까 같이 하는 왕십리에서 일을 할 때 같이 하던 친구가 지금 다른 데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선임이어가지고 선임 미소지기? 선임 미소지기여가지고 저를 저랑 친했던 친한 친구라 땜빵 잠깐 그냥 한 3일 했는데 사람 진짜 많긴 했습니다. 추석 기간 한정. 왕십리에서 저 강변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용감 몰아주기라는 느낌이 너무 세게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쩔 수 없죠. 나온 영화가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쵸. 베테랑 2하고 사용감이 11개였는데 그중에 한 7개가 베테랑이었습니다. 30분마다 하나 틀고 심한 데는 막 15분, 20분만 하나 틀어버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경쟁작이 없었어서 네. 이 독자는 저는 뭐 할 말이 크게 없네요. 그렇죠. 네. 베테랑 2 이제 후반부에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얘기할 거 많습니다. 네, 두 번째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인 미키 17 2000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네, 미키 17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네, 저는 예고편 안 봅니다. 네. 그렇죠. 안 보시죠. 제 특징 중에 하나. 잘 안 보시죠. 근데 되게 신호를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좀 얘기를 될까요, 제가?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봉준호 감독이 해외 영화 헐리우드 자본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자본의 스케일을 좀 못 살린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국열차는 보시면은 이게 헐리우드 자본인지 독립 영화 자본인지,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헐리우드 자본인지 독립 자본인지 좀 애매한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본을 좀 못 살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설국열차는. 그러니까 영화의 질이랑 별개로. 나는 사이즈는 그렇다 치는데 날카로움이 좀 덜한 부분이 그것도 있었죠. 있죠. 확실히 저는 옥자에서 그게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안 그러길 빌어야 되는데 예고편에서 보시면은 마크로팔로가 나오는데 마크로팔로의 역할이 뭔가 이전 영화에서 다른 배우들의 역할이랑 너무 겹쳐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말씀을 드리자면 설국열차에서 틸다 스윈튼이랑 옥자에서 제익 질레날 이 두 분의 역할이랑 너무 이번 미키 17에서 예고편에서 비춰진 마크로팔로의 역할이 너무 비슷해 보여가지고 뭔가 너무 뭔가 똑같은 얘기로 갈라나? 똑같은 도구로 이용될라나 이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예고편만 봤을 때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 더 큽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내년 설에 나온다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봉준호니까 기대는 해야죠. 네. 기대는 하겠지만 당연히 봉준호인데. 그러면 2주의 추천작 2024년 9월 4일 많습니다. 많아요.
네. 산이 부른다가 원래 이게 8월에 개봉하기로 했는데 네, 맞죠. 9월 말로 밀렸죠. 밀렸네요. 네, 이 영화를 제일 먼저 저희가 소개하는 이유는 네. 이거 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토마스 살바도르는 전 처음 들어보는 프랑스 감독. 근데 저희가 이 영화를 제일 처음 언급하는 이유는 네, 배급사가 네, 슈아피처스. 저희가 항상 지지하는 네. 네, 지지하는 영화사로서 네. 이 영화를 기대하고 있고요. 한 남자와 산을 연결한다는 단순한 설정이 경탄할 만한 자연의 풍광을 더없이 아름답고 경이롭게 그린 영화. 근데 평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레터박스 평을 평이 보니까. 좋지는 않던데요. 그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지만 봤을 때는 참 뭔가 그래도 얼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다음으로 뭐 독립시대. 네, 뭐 그래서 에드워드 양이죠. 에드워드 양의 또 그 특별전 기획전을 했던 거고 네. 30년 만에 이제 또 국내 개봉이라고 네.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에드워드 양이 장편이 8편인데 공식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마작을 제외하고 모든 영화를 이제 국내 극장에서 공개를 하는 상황이 됐죠. 아마 마작도 조만간 뭐 공개하지 않을까 국내에서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에드워드 양 특별전 또 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독립시대 제가 안 봤는데 평을 찾아보니까 에드워드 양 영화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블랙 코미디에 네. 조금 밝다고 네, 해야 되나? 미국식 블랙 코미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뭐 감독을 굳이 따지자면은 뭐 로버트 할트만이 어떤 감독이냐? 쉽게 말하면은 폴 토마스 앤더슨 초기작 있죠. 폴 토마스 앤더슨 초기작이 이 알트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편할 것 같습니다. 대충 독립시대가 이런 느낌의 영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뭐 옛날 작품 네. 구계자들. 네, 와우 고다르. 전 봤습니다 이 영화 이미. 네. 컴퓨터로 보셨나요? 아니요, 에무에서 트롤로스 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그냥 재밌습니다. 제 느낌은. 그러니까 이게 고다르가 좀 중기작으로 가면서 좀 많이 난해해지는데 이때 이 구계자들은 아직은 좀 그래도 초기작에 그 현웅님도 알고 계시는 비브르삽이라던가 니머테로라던가 미치광이 삐에로 그때의 스타일을 좀 유지하고 있을 때라 그냥 재밌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네마틱한 순간들 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진짜 그 시네마틱한 순간들이 느껴지는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은 진짜 인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60주년 기념이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M&M에서 역시 이렇게 또 이 다음이 그거 그 뭐야? 클로즈 맞아. 그 다음이 그 다음이 그거라고. 이걸 와 진짜 작년에 이게 에무시네마에서 작년에 그 유로피안 프리미어 상영 그런 걸 했잖아요. 네. 그때 클로즈 아이즈를 못 본 게 진짜 너무 한이었는데. 그 다음이 와 진짜 뽀뽀하고 싶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성별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뽀뽀하고 싶습니다. 와. 그래서 연말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고요. 독립 영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야 할 일이라는 영화가 나온답니다. 박본준 감독님의 첫 장편이고 그 조선사로 5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영화의 길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그 노동 영화이면서도 이게 뭐 서독제에서도 최우수 작품상이 뽑힐 만큼 굉장히 영화가 화제성을 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에 이제 뭐 나오죠? 10월에 아니 이제 근데 아직 그 제가 말씀드릴 게 더 있는데 9월 4주차 영화들 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뭐 일단 상업 쪽으로 가면은 트랜스포머 1이 개봉을 하는데 네네네. 이거 평 좋더라고요. 좋습니까? 저는 용산 4D 예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1편에 대한 노스텔지아가 너무 커가지고 트랜스포머 진짜 그 1편에서 딱 그 샷 아시죠? 샘 위디키가 샤이아 러프가 딱 위를 올려다 보는데 그 위를 옵티머스 프라임이 천천히 변하는 그 모습 뭔지 아시죠? 네네. 그 주차장에서 게러지에서 저는 그 샷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아직도 너무 인상적이라 그래서 이거는 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재개봉하는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 20주년인가라고 재개봉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또 개봉하는 게 뭐 가이 리치의 더 커버넌트 제익 질레나 나오는 이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기대됩니다. 그 테이크 쉘터 보셨나요? 저 안 봤습니다. 테이크 쉘터 감독 제프 니콜스의 신작 바이크 라이더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이 영화도 한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제프 니콜스가 원래 SF 영화를 찍던 사람인데 완전 이거 보시면은 마초 상남자 전형적인 미국 할리우드 영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SF만 찍던 감독이 도대체 이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되게 뭐라 어떻게 보면은 보수주의적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었을까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지금 시대성이랑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주인공이 또 오스틴 버틀러랑 톰 하디라니까 그런 상남자식이 마스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요즘 두 배우 중 하나고 거기다 조디 코모까지 출연한다고 하니까 이 영화 좀 기대됩니다. 네. 10월도 볼 거 엄청 많습니다. 이제 뭐 10월 아까 말씀드린 뭐 당연하게 알고 계실 조커 2부터 시작해서 이마무라 시오의 운하기 다음 주 재개봉 그 10월 첫째 주 재개봉하고 독립 영화로 가면은 예술 영화로 가면 미국 일기랑 네 아라가키 유이 나오는 미국 일기랑 바넬과 아다마 그것도 네 그것도 좀 기대가 되죠. 그러고 이거 개봉하고 10월 둘째 주로 가면은 전란 넷플릭스에서 공개하고 레드룸스 작년 부산에서 평 괜찮았던 보통의 가족 개봉하고 이거 허진호 감독이라 그래도 한번 눈여겨봐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고 뭐 이제 요즘 재개봉에 맞들린 N9이 오지아스로 2편까지 야 저는 동경 이야기는 한번 더 보려고요. 저도 극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동경 이야기는 한번 더 보려고요. 네. 뭐 이 정도입니다. 뭐 그리고 또 10월에 또 이제 알모도바르 그 베니스 황금사자상 받은 그거 어떻게 받았나 몰라 진짜 생각해보면 그 평 근데 처음 상영했을 때부터 좋았더라고요. 시중 1관 좋았어가지고 그러니까 드디어 받은 거잖아요. 그쵸? 드디어 한 번 받을 때 되긴 했어요. 최고상. 그 알모도바르의 레드 룸넥스트 도어랑 상업 예술 독립 많아요. 세 측면 모두 많이 개봉하는 이번 가을이 될 텐데 볼 영화 진짜 많습니다. 네. 많이 저희가 안 다룬 영화라도 댓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2주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 영화는 새벽의 모든. 네. 2024년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이자 와우. 세오마이코의 소설 새벽의 모든이 원작인 이 작가님의 영화가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쓰신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감독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원작이 영화화된 그렇죠. 네. 그게 이번에 또 영화로 나왔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평점 9점 9. 그렇죠. 네, 그 부산에서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덜했지만 그래도 그때의 감동. 후반부의 임팩트는 전 너무 강했어요. 확실히 영화의 폭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추락의 부 있잖아요. 네. 좀 부산에서 봤거든요 작년에. 처음 봤을 때 7점이었는데 그 영화제에서 그 큰 센텀시티 스타리움관 그 큰 관에서 그 미스테리한 핀프의 음악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알듯 말듯하는 그 산드라 윌러의 마지막 표정까지 이어지는 그 미스테리함과 기묘함 감각적인 미스테리함과 기묘함이 영화관에 싹 감도는 그 공기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져서 점수 올렸거든요. 약간 확실히 영화제에서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확실히 큽니다. 영화는. 왜냐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그 영화가 끝나고 이 영화도 마지막에 끝나고 비 오잖아요. 전주 때도 비가 왔어요. 부슬비가 싹 내리면서. 어디서 보셨나요? 전주. 그 뭐지? CGV였나요? 아니요. 개막장은 그런 데서 더 넓은 데서 하죠. 전주 뭐 음악의 소리 뭐 그런 데였는데. 사람이 한 500명 넘나요? 거의 그 정도 되잖아요. 왜냐면 개막장을 같이 해버리니까 그쵸. 엄청 사이즈가 컸던 걸로. 근데 그러면은 확실히 좀 감동의 정도가 크긴 하겠군요. 근데 그때 저도 기억하지만 개막식하고 이제 개막장 틀려는데 30점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사실 개막식은 솔직히 연예인 보러 분들이 많잖아요. 이 좋은 영화를 놓치다니. 특히 부산 가면 특히 더 그렇죠. 카메라 이제 갖고 와서 그래 버리니까. 근데 전 아쉬운 게 미야키 쇼가 영화가 어려운 편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편 아니죠. 삼삼하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어려운 영화는 아니어가지고 쭉 따라가면 되는 감동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9. 저는 8점입니다. 너의 눈을 확실히 엄청 좋긴 했는데 되게 좋긴 했는데 전작보다는 저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좋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미야키 쇼가 올해 또 1년 만에 다시 또 틀어버리네. 이번에도 내한을 하죠. 이번에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이번 오늘부터 아마 일정이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내한 규모가 훨씬 커졌어요. 한국을 진짜 사랑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전주에도 왔었고. 그래서 지금 하마구치 류스케하고 지금 가장 떠오르는 두 별이다 보니까 하스미와 기요시의 제자들. 그래서 정말 떠오르는 영화 감독이고요. 첫 장면 들어가면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에 젖어가는 그 여주인공이 나오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가 아직 모르겠다. 뭔가 청춘에 대한 뭔가 조금 고뇌?
그렇죠. 예, 그런 게 충분히 더 보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미야케쇼 영화들은 항상 주인공이 젊은이들이에요. 청춘과 젊은이들. 예. 그래서 PMS가 언급이 되고 이제 짜증이 이제 폭발되는 그런 여주인공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월경전 증후군으로 이제 상사에게 분노를 내고 이제 사표 수리가 되면서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내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죠. 이거 어떻게 말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뭔가 마음이 제어되지 않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고요. 5년 후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간식을 사온 후지사와 역에 카미시라이 시모네와 그 간식을 거절하는 야마주 역의 마츠무라 호쿠토가 나오는데 임시한이 닮았더라고요. 보는데 그런 느낌 들었어요. 선해요 인상이. 근데 찾아보니까 또 배우는 이미 2021년 NHK 드라마인 컴컴 에브리바디의 부부 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 드라마도 이미 부부로 호흡을 이미 맞췄다고요? 호흡을 맞췄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스즈메 스즈메에서? 문단 속의 소타역과 너의 이름은 미츠아가 만났다라 하면서 그럼 또 화제성이 있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역할을 이제 쿠리타과학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원으로 만났죠. 이 쿠리타과학은 우주와 관련한 과학 키트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주인공이 간식을 사왔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아마 행동을 보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서 뭔가 좀 껄끄러워서 간식을 미리 사들고 오지 않았나 싶고 이제 그걸 몰랐던 이제 야마조이는 괜히 이제 탄산수 여기서 뻥뻥거리니까 여주인공이 빡쳐서 이제 분노 대상으로 찍혔던 거고요. 그리고 되게 순수해 보였던 게 이제 그거를 뭔가 조금 화해하려고 사왔던 게 오이절임을 사왔다라는 게 이 캐릭터들의 순수성이 좀 많이 빛나 보였던 그런 초반부의 장면이. 그러니까 저는 미야케쇼 방금 순수성을 얘기해 주셔서 한마디를 하고 가자면은 저는 미야케쇼가 현대 영화계에서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이 감독의 영화 세계를 좀 표현을 하자면은 이 감독은 분명히 비극보다는 희극을 찍는 감독이거든요. 저는 이 감독 영화를 다 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 새벽의 모든이 좀 되게 어둡게 보일 정도로 미야케쇼 감독의 영화들은 상당히 선하고 통통 튀어요. 선하고 밝고 삶의 밝은 면을 조명하려고 하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 눈을 들여다보면서도 주인공이 청각장애인이잖아요. 청각장애인인데 오히려 전작에서는 그 장애라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장애는 그냥 배경일 뿐이고 장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장애가 있든 말든 그냥 살아갈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오히려 새벽의 모든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어느 정도 조명하려는 모습에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밝은 면을 보이려면 어두운 면을 끄집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그 뭔가 장치 같은 거를 좀 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부분이 그렇다고 깊게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정말 대단했던. 그러니까 전작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는 청각장애인이었죠. 주인공이 청각장애인이었고 사실 그 전에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었는데 장애라기보다는 그냥 청춘들의 그런 사랑 싸움에 좀 가까웠던 거고. 근데 저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우상향되는 감독처럼도 보여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 미야케쇼에 대한 아쉬움이 지지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아쉬운 게 하나가 뭔가 하마구치가 아사코나 드라이브 마이카 낸 것처럼 좀 홈런을 하면 빵 쳐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지금 내는 영화들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뭔가 홈런 한 방이 없는 느낌이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뻥 하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다 약간 이루타 정도 느낌이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뻥은 그러니까 좀 후반부에 말하려고 그랬지만 이 감독이 가족 영화나 조금 더 나이가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을 때 모습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청춘들의 그런 모습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그 음악의 개성으로 이제 쭉 그걸 템포를 이어왔던 감독인데 그걸 조금 더 가족의 이야기나 조금 더 나이 같은 뭐 50대 60대 때를 보고 싶다 영화를. 왜냐하면은 감독들은 아니면 캐릭터가 나이가 들었을 때. 왜냐하면 감독들은 나이가 들면은 필연적으로 스타일이 바뀌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왜냐면 지금까지 한 4개 한 와일드 투어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때 보면 한 번쯤은 다른 시도가 나보면 어떨까라는 시점이 들어서. 그렇죠. 어쨌든 지금까지 뭐 보여준 모습은 뭐 아시아에선 탑이죠 뭐. 그렇죠. 탑에 거의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영화 얘기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 발작을 일으키면서 야마조에도 이제 공황장애의 모습을 보이고 서로의 이제 뭔가 숨겨진 치부가 열리면서 괜히 막 공황장애하고 PMS는 다르지 않다라는 후지사와와 네. 아유 달라요라고 말하는 네. 야마조이가 모습도 나오고요. 그래서 후지사와는 계속해서 야마조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특징을 보면 이 야마조이란 캐릭터는 후지사와를 만나면서 점점 더 뭔가 집도 그렇고 옷 색깔도 그렇고 점점 뭔가 밝아지는 그런 부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 안에서 뭔가 커튼이 닫혀 있고 나지오도 뭔가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둠이 보였다면 네. 이 후지사와를 만나서 점점 더 뭔가 집이 그런 밝아지는 모습이 저에게는 보였다. 저는 그 지금 집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집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저는 미야키 슈가 작년에 그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서를 2번 봤거든요. 네네. 2번 보면서 느낀 건데 미야키 슈가 오지아 스지로를 엄청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연출 스타일이 오지아 스지로의 영향을 받은 듯한 샷들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단적으로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말하자면은 일단 다다미 숏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다다미 숏과 비슷한 형태의 미장센과 카메라의 배치 구조 같은 것들이 영화를 보시면은 그 실내를 비추는 샷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지아 스지로의 그것과 흡사해 보입니다. 카메라가 높지는 않은 위치에 있으면서 인물들이 절대 겹치지 않고 그 카메라에 다 담기게 표현되도록 하고 네 그런 방식들이 되게 비슷해 보였고요. 그리고 오지아 스지로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신과 신을 잊기 전에 항상 바깥의 풍경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이 영화는 야경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야경이 정말 많이 나오고 전작에서도 그랬고 뭐이새는 노래할 수 있어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뭔가 이 풍경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실내에서 공간과 인간을 비추는 모습 같은 것들이 오지아 스지로랑 상당히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근데 저는 미야키 슈를 지지하는 이유가 그냥 오지아 스지로를 따라하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미야키 슈가 표방하는 선이라는 감정선이 분명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게 한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오지아 스지로는 보시면 다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적인 가족 얘기 같으면서도 뭔가 분명히 그 무력함과 서늘함이 영화 안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미야키 슈는 그거를 배제하고 오로지 청춘의 선과 운동성, 생동감을 보여주려고 한다. 라는 점에서 확실히 자기만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동감이 맞는 것 같아요. 생동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또 보다 보면 따라가게 돼요. 특히 그렇죠. 음악도 너무나도 저는 그렇죠. 음악 인상 잘 깊고 쓰죠. 네. 촬영도 그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부터 해가지고 네. 촬영감도 그분이랑 해서 16mm 필름 감성도 정말 잘. 그러니까 당연히 그 50, 60년대 그 일본 영화들의 감성을 너무나도 잘 이끌어내는. 네, 그 일본 고전의 영화를 잘 현대화할 줄 아는 감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은 생동감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 감독이 또 현대 영화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를 하나 더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터무시하는 일상과 노동의 가치를 카메라로 잘 비출 줄 아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은 소재가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일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을 비춤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일상과 노동의 소중함을 선한 에너지로 보여준다. 라는 것들이 너무 보면 가슴 따뜻해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감독이라. 네.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전의 비극이 많아서 그런가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어떤 예술이든 희극 만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라는 게 아니라 고전 명작들을 보면은 비극이 많잖아요. 셰익스피어를 당장 예를 들면은 4대 희극과 비극 중에 당연히 비극이 훨씬 더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4대 비극, 5대 희극 그렇죠. 제가 네, 알기로는. 4대 비극, 5대 희극인데 5대 희극 중에서는 솔직히 한여름밤의 꿈이랑 그렇죠. 베니스의 상이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인지도가 확실히 떨어져요. 비극이 더 인기가 많고 인용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비극 리어왕, 오델로 햄릿 맥베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겠네. 확실히 이런 것들이 더 인기가 많고
현대에서 그것들을 오마주할 때도 희극보다는 비극들이 훨씬 더 많이 오마주가 되는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영화의 고전으로 돌아가자면은 저는 찰리 채플린이나 자크 타티 같은 감독들, 버스터 키튼 같은 감독들은 대단해. 시간 갈수록 평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희극 명작들은 점점 더 그 희소성을 찾기가 힘들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이미야키 쇼가 보여주는 그런 선의 감정들이 전 너무 좋습니다. 따뜻해요, 너무 영화가. 우리나라만 가도 그래요. 희극 잘 찍는 감독들 많이 잘 없죠. 찍는 감독들 진짜 드물어요. 당장 저희나 우리나라에서 탑 5라고 할 수 있는 봉박 이홍 김 중에서 희극 찍는다고 말할 수 있는 감독 거의 없어요. 그치. 그나마 해봤자 류승환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나마 류승환 감독이고 그나마 류승환이나 뭐 최동원도 희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희극이라기 좀 애매하고. 그렇죠. 뭐 나홍진 감독은 절대 희극이라 할 수 없고.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참 이렇게 이끌어가기 참 쉽지 않은데. 이 선한 감정을 계속 이끌어서 영화에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드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영화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면 그 후지사와가 블로그에 이제 또 그런 글을 보면서 공황장애의 어려움을 보고 그 또 주인공에게 또 흰 자전거를 선물을 해주는 모습과 네. 머리를 잘라주는데 이 장면 좀 웃겼어요. 네. 머리 망했는데 짜증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새로운 뭔가 자극, 새로운 일상에 웃음을 터뜨리는 그 모습이 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야마조의 연인인 오시마와 이 여자 주인공 후지사와가 굉장히 전 대비가 돼 보였다. 첫 번째는 비가 왔을 때인데 비가 왔을 때 그냥 맞는 후지사와와 달리 이 여자친구 오시마는 뭔가 계속 누군가 남자친구가 오기만 해 기다려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능동과 수동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냥 왜 왔어요라고 하는데 그냥 뚫고 들어가는 후지사와와 근데 이 여자친구는 오히려 들어오라고 하는데 우리 자기 쪽으로 나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점도 있고 대중교통도 자전거를 전해주었던 후지사와와 달리 오히려 이 여자친구는 대중교통을 탈 때까지 뭔가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딪힘에 대한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저는 이 두 여자가 두 여인이 차이가 되게 보였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크를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간식도 여러 번 전해주고 무언가를 뭔가 직접적으로 해주는 모습처럼 이 남자 주인공도 그래서 아마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나와서 세차시키고 짜증을 내는 거 아니까 세차시키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돕고 돕는 그런 역할로 갔던 것 같고요. 영화에 또 중요했던 부분은 플라네타리움이죠. 천체 투영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천체를 알기 위한 그리고 혹은 이제 감상용이라는 건데 결국 이 영화를 관통하는 게 저는 플라네타리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저는 애들. 그러니까 영상 인터뷰를 찍는 애들의 존재예요. 사실 뭐 필요가 없어요. 그쵸. 냉정히 보면 그냥 걷어내도 될 존재인데 이 존재들을 그러면 왜 뒀을까라고 저는 그냥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애들도 처음에 이 인터뷰를 찍는다 했을 때 그냥 감상 혹은 그냥 호기심이 그냥 가까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제 보고자 했던 것은 거기 회사에 가서 뭐 별이나 뭐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아무래도 보러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정작 가보니까 막 개싸움하고 있고 싸우고 본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을 지금 봐버리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상과는 달리 더 넓은 세계관이 펼쳐지다 보니 그래서 질문도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좋은 것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뭐 회사의 뭐 방향성은 뭔가 가치관은 뭔가 물어보려 하는데 정작 답변들을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아이들을 넣었던 것은 뭔가 명암을 확실히 뭔가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결국 미야케시 영화를 이야기할 때 아까도 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청춘이라는 개념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청춘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새싹에서 청춘의 그늘 안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당연히 본인이 기대했고 보고자 했던 것을 보러 갔는데 네. 오히려 그게 아니라 더 넓은 부분을 보고 그들의 네. 삶을 오히려 이제 이해하게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마 그 마지막에 네. 후반부에 보면 영상 하나를 직원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 네. 그 체조 장면이었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제가 추측하건데 그거는 아마 이 어린 애들이 찍었던 장면을 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영상에 나왔던 내용이 이들이 만약 이상을 꿈꿨다라면 충분히 별을 보는 장면을 그리거나 사람들이 뭔가 좋아했을 만한 장면이 그 영상에서 틀었을 법한데 이 체조 장면을 틀었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이상도 있었지만 그 오히려 현실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을 거기다가 배치하지 않았을까라는 네네네. 청춘들의 성장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야경의 쓰임새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처음에 야경이 나왔을 때는 뭔가 사람들이 야근을 했을 때 야경이 갑작스럽게 나오고 네. 이 남자 주인공이 지하철에 못 탔을 때 또 야경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더 이게 야경의 쓰임새가 계속해서 뭔가 처음에는 맞습니다. 어둠의 소재에 가까웠는데 점점해서 밝아지는 소재하고 좀 더 가까워지다 보니 네. 이 영화의 쓰임새 진짜. 대단했다라는 거죠. 네. 예, 연출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네. 이직을 하려는 후지사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목적은 아무래도 어머니의 간병이 목적인 거죠. 네. 그래서 초반부에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챙겨줬던 그런 부분도 극초반부에 나오다 보니 네. 별이랑 또 인물들이랑 연관지어 보면 후지사와가 저는 바라봤던 별은 엄마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별이랑 좀 연관을 짓고 싶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야마조의 별은 후지사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은 별은 올려다보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올려다보면 더 가까이 있다라는 존재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별은 올려다보는 존재이다 보니 선비이자 챙겨줬던 야마조에는 후지사와를 봤고 후지사와는 그동안 챙겨줬던 엄마를 바라봤다. 네. 심지어 그 야마조에와 후지사와 같이 있던 그 시선 처리들을 보면 쇼파 장면도 그렇고 머리를 잘라줬던 장면도 그렇고 처음으로 후지사와가 탄산수 같은 거 짜증 낼 때도 항상 야마조가 이렇게 쳐다봐요. 네네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 별이라는 존재를 계속 부각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지금 이 현웅님이 시선 얘기하신 게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다시 일본 고전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일본 고전 감독들이 지금 레전드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물 대화할 때 인물을 비출 때 인물들이 시선 처리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정말 잘했다. 때문도 있거든요. 특히 오자스로가 그걸 정말 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당연히 인물들의 시선을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생각도 당연히 했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인공 야마조에랑 후지사와 있잖아요. 이 두 인물들은 영화가 지속될수록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선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후지사와 야마조의 시선을 형용화한다면은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우직해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냥 어딘가로 향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랑 공적인 자리가 있을 때도 그렇고 이 둘은 무언가를 행함에 있어서 똑바로 무언가를 응시하지 못해요. 계속. 그런데 이 둘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다 보니까 점점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초반에 생각해 보시면은 후지사가 야마조한테 말을 거는데 제대로 쳐다보지도 제대로 못하죠. 쳐다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선의 변용이 너무나 그 엔딩 씬에서 야마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과 마지막에 보여지는 장면에서 시선의 변화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인물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거를 단순히 그 시선 차이로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잘한 연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또 이렇게 계속 영화상에서는 후반부 가면 갈수록 위를 보라고 하니까. 맞죠. 뭐 영화 다시 들어가 보면 맞죠. 방금 말씀하신. 그래 위를 보라고 하잖아. 점점 위를 보라고 하는데 그 인물들의 상황은 뭔가 점점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 시선의 뭐라고 해야 될까? 시선의 왜곡이랄, 시선의 충돌이랄까?
그것도 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화상에서도 나왔던 떠나보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봤던 것. 그리고 이제 뭐 영화 중간에 나왔다시피 사람은 죽으면 사라진다라고 하지만 근데 결국 그 안에서도 사진으로 이제 기록해두고 기도를 하고 별을 본다라는 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거다 보니 그러니까요. 시선의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지는 저는 그래서 그 야마조에를 마지막에 비출 때 밑에서 위로 찍고 야마조에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한다는 디렉팅이 그 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일치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야마조에게 이제 빛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핸드폰과 짐을 회사에 놓고 온 후지사와였는데 그거를 이제 야마조에가 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장면에 이제 빛의 노출은 정말 강력했고요. 심지어 이제 가운데에 이제 빛이 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어둠에 있었던 이 야마조에가 가운데 그냥 빛이 센 공간으로 이제 자전거를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마조가 이제 확실히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기보다는 이제는 어두워도 내가 별이 됐다시피 더 빛을 내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또 특징을 하나 짚자면 시간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반부 1물 17시 43분 빼고는 구체적인 시간도 언급되지 않고요. 구체적인 날짜도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새벽의 모든이면 새벽 몇 시라는 것도 충분히 시계를 부각해서 말할 수 있는데 날짜도 그냥 달력만 그 회사 달력만 보이지 구체적인 날짜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여태까지 초반부 영화들은 해의 존재로 이분법적으로 낮과 밤만 나뉘었기 때문에 이 젊은 청춘들은 그래서 헤매는 거죠. 본인들의 이제 때와 시각을 모르는 청춘들이라고 보면 이제 영화가 이제 지속이 될수록 이제 서로 공감을 하고 교류를 하고 이해를 할수록 점점 더 이제 그냥 시간을 몰라도 되고 어차피 밤은 찾아올 테니 별이 될 존재들이니 밤이 찾아와도 나는 빛날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모호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영화를 보면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는 건 그때가 제일 빛날 시기라는 것도 맞다. 라는 지점으로. 그래서 별에게 괜히 길을 묻겠는가라는 그런 지점도 이 지점으로 보였던 것 같고요. 저 이 영화 보기 전에 그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를 아트나인에서 틀어져서 보게 됐는데 그 밤에 그 광경도 정말 아름답게 찍었지만 클럽 씬은 미쳤죠. 진짜 그 영화는 좀 더 밤이 조금 더 저는 빛났던 영화라면 이 영화는 그 낮에 그 빛의 활용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온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아까 그 플라네타륨 얘기할 때 언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지금 현웅님도 플라네타륨이 이 영화를 설명한다고 지금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이 플라네타륨이라는 존재가 좀 더 메타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플라네타륨이 하나의 영사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아픔이랄까, 사람들의 개인사들이 비추는 하나의 도구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감정적인 울림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뭔가 이런 것들이 영화의 존재 이유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그냥 개인의 인생사라고 할지라도 이 카메라와 영상기가 합쳐지면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또 전혀 새로운 감동을 줄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이라는 거야. 맞습니다.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정돼 있지 않고 어디서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미야케쇼의 영화. 그러니까요. 미야케쇼의 소재. 물론 이게 그 본인이 썼긴 썼지만 원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작이 있기 때문에 조금 평가가 절하될 부분도 있긴 있지만 연출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서 그걸 또 영화로 바꾸면서 얼마나 또 고된 토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플라네타륨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영화상에서를 봤을 때 저는 이건 정말 잘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야케쇼가 시네21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100%짜리 인간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와, 순도 100%를 맞죠. 목표로 삼다 보면 비극이 발생한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에도 이 사람을 더 알고 싶은 이유는 내가 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와, 제가 작년에 미야케쇼 감독님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시네큐브에서 한 디얼인가에서 봤는데 정말 이 감독은 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인간이라는 생명체한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개념, 이 인간과 관계라는 개념에 대한 통찰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단 영화를 찍는다고 하기에 앞서서 미야케쇼라는 사람 자체가 뭔가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감독이다. 근데 힙합을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힙합도 결국에는 연대가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니까 거기서. 네. 한 줄 평 갈까요? 네. 한 줄 평 진짜 어렵다. 네. 저는 이번에 좀 길게 했어요.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는 건 그때가 제일 빛날 시기라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미야케쇼의 가장 어두운 영화가 이토록 밝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야케쇼 영화 거의 다 봤는데 기가 막히네요. 그 플레이백이라는 데뷔작이 있어요. 그 영화 빼고 다 봤는데 미야케쇼 영화 중에 가장 어두워요, 이 영화가. 왜냐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아픔을 드러낸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 대놓고 네. 이제 대놓고 나 PMS야. 나 공황장애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다룬 영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미야케쇼 영화 중에 가장 어둡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토록 선하고 밝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전 지금까지 그 올해 기준으로 탑5 안에 들어가는 와우. 새벽의 모든. 네. 올해 연말결산 또 기대되네요. 맞습니다. 올해 좋은 영화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특히 2, 3월이 대박이었죠. 2, 3, 4월이 진짜 쏟아져 나와서 터져 네, 나왔죠.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때랑 뭐 여름 상업 영화 그리고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연말결산 기대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깝시다. 네. 3주를 쉬었습니다. 3주 네, 본 영화가 많아가지고 저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그냥 독립 영화 딸에 대하여를 봤습니다. 네, 저 그거 평 좋더라고요. 네. 역시 뭐 저는 이제 그 엄마 역할 전문 배우인 오민혜 배우가 나오는 거는 그냥 믿고 봅니다. 네. 저는 그 시놉시스를 봤는데, 그 오민혜님이 맡은 역할이 진짜 어질어질할 것 같더라고요. 시놉시스를 봤는데. 파일럿에도 최근에 나오셨고, 맞죠. 되게 요즘 영화에 자주 봤는데. 그러니까 좀 결은 다르지만 경아의 딸도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배우가 겹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 여성 서사 그리고 내가 엄마인데 딸 한 명이 딸의 애인을 데리고 와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펼쳐지는 그 갈등 관계도 정말. 근데 또 하나 또 이제 공감대가 생기는 거는 그렇게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엄마가 현재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또 한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엄마를 두고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네 명이 같이 시너지를 이루는 순간에서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달부터 영화를 좀 줄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봐서 아쉬운 독립 영화가 딸에 대하여도 있고 봄에 개봉했던 우리와 상관없이도 있고 전 그리고 저번 주에 개봉했던 장손 보셨나요? 작년은 비밀의 언덕이었잖아요. 제가 올해는 장손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장손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평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장손도 그냥 말씀드릴까요? 네. 촬영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촬영은 그냥 기술에 불과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시골 풍경을 이쁘게 담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가 말이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각본이 뭐 뒤집히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 디테일이 말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전적으로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으면 그렇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엄청 토속적인 영화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장손, 뭐 고모들인가 하여튼 다 섞여가지고 나오는데 진짜. 그러면 좀 그게 궁금한데 각본이 엄청나. 가족 영화잖아요 이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장손인 것부터 그렇고 한국의 가족을 표방하려고 한 영화처럼 보이는데 안 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장손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될 수 없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대체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완전 한국적인가요? 한국만 그런 유교 뭐 그런 네.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장손의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장손들은 막 뭐 돈 잘 벌고 막 어쩌고 해야 된다. 막 유교 사상에 막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장손은 막 기타 치고 막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걸 물려받네 마네 막 뭐 그 상황에서 이제 갈등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그 와중에 또 누군가와 또 이별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이 또 뭐 썩고 막 서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그렇군요. 그래서 명절에 개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장손 진짜 보고 싶습니다. 인디스페이스 좀 오래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디테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네. 본 거 뭐 있을까요? 이제 저 이번 2주 동안 키슬롭스키 영화만 5편 봤습니다. 세 가지 색이랑 짧은 필름 2개 다 봤는데 현웅님은 키슬롭스키를 저는 안 맞더라고요. 네,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 색 블루, 세 가지 색 블루를 극장에서 봤는데 미감은 진짜 좋지 않나요? 촬영이랑 편집이 너무 좋던데요, 진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좋아요. 네. 눈에 보이는 건 와, 진짜 이렇게도 예술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이외에는 제가 영화력이 짧아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 국기잖아요. 이 프랑스 국기의 의미를 알고 좀 뭐 자유평등 박애 그런 거요? 그거를 감안하고 보면은 좀 느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가 제일 좋았고 레드, 블루, 화이트 순으로 좋았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박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키슬롭스키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 감독 영화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필름도 그렇고 세 가지 색도 그렇고 주인공들이 전부 외롭거든요.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고독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박애라고 함은 좀 이 외로움과는 전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 레드가 오히려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봐준 관객으로 인해서 좀 치유받는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네, 그래가지고 이 레드를 보시면은 이 레드가 키슬롭스키 유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유작인 걸 알고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유작이라는 측면까지 좀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이 세 가지 색 레드도 정말 좋은 유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세 가지 색 레드 9점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뭔가 영화라는 예술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이 영화라는 예술이 현대 예술가들한테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견한 영화라는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왜냐하면은 20세기까지만 해도 영화는 일방적으로 감독이 관객한테 전달하는 영화라고 한다면은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이 감독이 관객한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관객이 받은 인상을 다시 감독이 다시 되돌려 받아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이 세 가지 색 레드 어제 봤는데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역 중에서 그 장루이 트린티냥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맡은 역할이 저는 키슬롭스키 본인을 좀 대변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세 가지 색 레드의 이렌 야곱이랑 장루이 트린티냥이랑 맺는 관계 같은 거에 조금 그들이 하는 대화가 엄청 많거든요. 그들이 하는 대화랑 관계의 전개 양상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 보시면은 이게 왜 유작인가, 정말 너무 좋은 유작이다 라고 느껴질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변도 그렇고 대변한다는 것도 그렇고 감독의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보니 수유천이 생각이 나네요. 홍상수 감독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봤어요 아직. 최신 가장 따끈한 어땠나요? 수유천 무려 110분. 야, 홍상수 영화가 1시간 50분이라니. 일단 개인적으로 평은 점점 색깔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번 영화 보니까 조금 뜨뜻미지근하긴 하더라고요. 평이. 색깔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고, 어쨌든 이 영화의 키워드는 억울함이에요. 어쨌든 이 영화의 키워드는 전 억울함을 생각하고,
과거에 억울했던 그 권혜연님이 생각하는 그 억울함과 그와 반대 지점에 있는 원래 그 젊은 사람이 연출을 맡기로 했던 그 하성국님의 억울함. 억울함이 이 영화의 키워드인가요? 저는 이 영화의 키워드는 억울함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함.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도 억울하고 이 사람도 억울한데 결국에는 그 공통된 지점으로 억울한데 되게 사람들을 좀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똑같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영화 역시도 그 이 권혜연이 맡고 있는 억울함이 아무래도 이 영화의 전체를 좀 표방한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지점이 있는데 또 그와 반대로 그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그 김민희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캐릭터가 또 그 사이 또 정확히 껴있어요. 그 정확한 그 중간 지점에 껴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되게 뭔가 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억울하고 또 당연히 술 먹고 이야기하고 뭐 누구랑 또 잤네 안 잤네 얘기하고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냥 그것만 느꼈지 그 이상을 느끼진 못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뭐 그러고 이제도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 트위스터스 그건 좀 됐는데 트위스터스 그냥 해볼까요? 나 사실 잠깐만 기억이 잘 안 나서 트위스터스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트위스터스가 근데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됐잖아요. 제 기억에는 여의도 4D에서 봤습니다. 여의도 4D에서 오셨군요. 근데 확실히 좀 4D에서 봐야 될 영화긴 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진짜. 놀이기구예요, 그냥. 근데 뭔가 저는 사실 본지 좀 돼서 가물가물한데 뭔가 좀 위험했어요. 뭔가 좀 위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맞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우님이 그때 저한테 언급해주신 거를 좀 가물가물 기억이 나는데 그 토네이도 앞에 마주선 양가적 감정이 이해가 안 가는. 맞아요. 네. 아니 그걸 보고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봤는데 그거를 오히려 숭고하게 바라보고 뭔가 좀 경이롭고 뭔가 좀 그렇게 좀 피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마주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사랑을 버무려 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는 게 저도 보고 나서 느낀 이해가 갔던 게 뭐냐면은 그 토네이도에 사람이 휩쓸려가는 모습을 상당히 생생하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마주하고서도 그거를 사랑이라는 요소를 버무리다 보니까 뭐지 그냥 싶더라고요. 현우님은 그럼 죽음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뭐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생경하고 그거를 대놓고 다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양가적인 모습이 이게 신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좀 외지게 봐야 되나? 뭔 말인지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영화 4D로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남는 게 없긴 해요, 좀. 보고 나서 남는 게 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 이 영화 감독의 개인적인 측면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정희석 감독은 한국과 미국 약간 이중적인 국적성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잖아요. 저는 전작 미나리가 그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트위스터스는 그의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트위스터스라는 영화를 찍은 것도 왜 전작 트위스터가 엄청 흥행한 영화잖아요. 네네네. 90년대 미국에서 엄청 흥행한 전형적인 상업 블록버스터 영화잖아요. 뭔가 제리 브루카이머로 대표되는 그런 다 때려부시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솔직히 할리우드 영화의 가장 전형적인 일례인데 가장 전형적인 일례인데 뭔가 정희석 감독은 그 되게 독립 영화를 찍던 그 이전작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규모가 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나는 뭔가 한국인이지만 또한 미국인이다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주인공 이쁘시더라고요. 진짜 예쁘다. 깜짝 놀랐어. 그 예전에 제가 알기로 그 무슨 폴 메스칼이랑 드라마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듣기 전에. 근데 지금 폴 메스칼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20대 배우니까 남자. 저는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가 그 디즈니 플러스로 직행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랑 같이
저는 극장 개봉 안 했어 너무 아쉬웠던 영화 그 올로버스 스트레인저스거든요. 거기서 정말 그 앤드류 스캇이었나? 앤드류 스캇이랑 폴 메스칼의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러고 다음에 봤던 영화를 말하면 이거는 소라트 시네마에서 봤는데 언급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새벽의 모든 제가 아까 구로사와 기요시 얘기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미야케슈랑 엮으면서 제 회로를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디오로 빌려봤다가 지금 20년 만에 다시 보는 건데 사운드 연출이 진짜 질이더라고요. 사운드 연출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구로사와 기요시랑 하마구치 류스케가 서스펜스 연출을 가장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운드 연출이 있다고 봤어요. 이 회로를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큐어를 한 4-5번씩 보고 회로를 20년 만에 다시 보고 하마구치 영화들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이 감독들은 사운드 연출을 정말 잘한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극장에서 볼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서 미야케슈도 음악 삽입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잘하죠. 전 그래서 새벽의 모든을 사람들이 한 번 더 이 사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느끼면서 감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뭐 또 본 영화가 더 있는데 비틀주스 보셨나요? 근데 별로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 1편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2편은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은 일단 1편의 아이디어에서 더 나가는 부분이 없었고요. 일단 그래서 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소재의 매력이. 그러고 거기다가 더해서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내러티브가 집중이 안 된다? 그냥 급하게 문 닫은 느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거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은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개봉작이 베테랑 2입니다. 네, 그렇죠. 베테랑 2가 지금 논란의 호불호가 나뉘고 있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 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봤던 유수환 감독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액션, 그렇죠. 사이즈, 그런 액션이죠, 액션.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명불허전의 최고 감독인데 어느 순간 들어서부터 이제 뭐 모가디슈며 뭐 밀수며 점점 더 뭔가 인간의 내면에 집중을 하고 윤리를 뭔가 좀 더 얘기하려는 모습이 저는 조금씩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베테랑 2에서 터진 것 같아서 와 그러니까 보면 마지막 장면이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사실 그렇게 후드려 잡고서 그대로 끝내면 솔직히 되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보통 관객이 그걸 기대하고 갔을 건데 그게 아니라 다시 가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또 가정을 돌보려고 하는 그 서도철 형사의 모습에 다음 작품이 진짜 중요해지는 그 전환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 영화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액션도 당연히 그 밤에 비 오는데 그 액션 씬 정말 깜짝 놀랐고 초반에 저는 오프닝도 되게 재밌게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뭐지라고 부족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냥 유승환 감독의 방향성 그 한 창작자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틀의 또 이야기를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좋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유승환 감독이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모든 예술인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고전적인 미학을 추구하기 마련이잖아요. 유승환 감독 저는 지금 그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깊이를 불어 넣어야 하잖아요. 자신의 작품에 개인적으로 그 깊이를 불어 넣을 역량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3점 줬거든요. 3점 줬는데 5점 만점에 3점 준 이유는 그러니까 그게 6점이죠. 6점 줬는데 6점 준 이유는 진짜 오로지 하나입니다. 액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제가 너무 많은 거를 얘기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이게 저는 결국에는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학교폭력 얘기하고 싶고 유튜브 얘기하고 싶고 아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성범죄자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껴놓은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느 하나도 잡기 좀 애매한 느낌이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하면 결국 비질란테인데 이 비질란테라는 소재는 이미 웹툰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소비된 소재다 보니까 이 소재 자체에 대한 매력이 좀 크게 없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정혜인이 맡은 박선우, 정혜인님이 맡은 박선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결국 이 박선우라는 캐릭터가 행동하는데 최소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결국 정의구현이잖아요. 정의구현이죠. 정의구현인데 정의구현이라고 하기에는 이 박선우라는 캐릭터를 너무 그냥 사이코 정신병자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명분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뭐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순수 악이라고 함에도 높은 평가를 받는 거는 결국 그 순수 악이 배트맨의 존재 이유를 더 명확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건데 이 박선우라는 캐릭터는 그 정의라는 명분을 우리가 관객이 이해할 수 있을지도 좀 애매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 그냥 사이코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왠지는 알겠어요. 뭐 어쨌든 악인이니까 살인은 살인이고 악인은 악인이니까 그 악인한테 정서적인 명분을 제공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저는 비질란테라는 설정을 제공하면 안 됐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질란테라는 소재 자체가 이 윤리와 정의의 대척점에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계에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소재를 쓸 거면은 최소한의 명분은 주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출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저는 이 류승환 감독이 그 뭐라고 해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 오마주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버스터 키튼. 왜냐하면은 류승환 감독이 이전부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은 버스터 키튼이라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계단. 네. 계단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정혜인이랑 액션씬에서 그 정의부장이랑 같이 있는데 정혜인이 그 콘크리트 쓰러뜨리잖아요. 철봉. 철근 쓰러뜨렸는데 딱 거기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거. 그것도 버스터 키튼 오마주죠. 대놓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리고 또 많이 오마주했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60, 70년대 미국 영화들이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감독을 언급을 하자면은 브라이언드 팔마랑 윌리엄 프리드킨을 좀 오마주를 많이 했다고 느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스플릿 다이옵터 있잖아요. 분할화면인데 스플릿 다이옵터 분할화면인데 경계를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하나면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스플릿 다이옵터랑 또 뭐가 있을까? 그 네온 사인 있죠. 네네. 한국 바깥에 그 경찰차 네온 사인 빨강과 파랑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전반을 표현하려고 하는 필사의 추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필사의 추적에서 드팔만은 빨강, 파랑, 하양의 조명을 네온 사인을 가지고 그 미국 사회라는 거를 은유를 하잖아요. 뭔가 그런 것도 좀 닮아 보이고 그리고 브라이언드 팔마가 가장 잘하는 연출 중에 하나가 그 거리감의 왜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이언드 팔마가 항상 그 스플릿 다이옵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돼? 항상 영화를 찍을 때 수평과 수직이 있다면은 수평을 왜곡하고 수직을 명확하게 드러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원근의 거리감을 조금 되게 왜곡을 해가지고 이 실체가 내 근처에 있는 건지 멀리 있는 건지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연출을 되게 잘해요.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반대로 수직의 거리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거를 통해서 정치성을 부각을 한다거나 사회성을 부각을 한다거나 인물 간의 위치를 부각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잘하는데 저는 이거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그 빗속에서 싸우는 액션씬이었거든요. 네네. 빗속에서 싸우는 액션씬을 보시면은 그 서도철과 박선우 그리고 민강훈의 곁으로 누가 다가오는지 대놓고 절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우위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리고 박선우와 민강훈이 떨어지는 그 수직의 거리감을 이용해가지고 박선우가 어떤 인물인지를 딱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60, 70년대 미국 영화들을 많이 오마주하려고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류승환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현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라는 거에서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류승환 감독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도전 정신이 좀 되게 넘치는 감독이잖아요. 되게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감독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는 좋게 평가하지만 좀 깊이감을 좀 불어넣으려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니까 뭘 영화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이 부른다 해. 네, 산이 부른다도 있고, 전 바이크 라이더스 기대돼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건 상관없죠. 네, 저 그 둘 중 하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한번 그래서 테이크 쉘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네. 테이크 쉘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네. 영일이들 125회차 새벽의 모든 및 3주 동안 몰아본 영화들을 뭐 모시기. 예. 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